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발전 공기업 5사가 최근 3년간 2조 원이 넘는 이익을 낸 인도네시아 광산 지분 절반을 매각합니다.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알짜 해외 개발 사업을 결국 헐값에 매각하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발전 공기업들은 유연탄 업체인 바야니소스 지분 매각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매각사 측은 원매자들에게 투자 안내문을 발송, 경쟁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매각 시도 중인 바야니소스는 인도네시아에 상장된 메이저급 기업이며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지역에서 21개의 광산 채굴권을 통해 연간 3천만 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보유 광산을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순수익 2조 1283억 원을 벌어들였으며 2021년의 경우 순수익이 1조 44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은 2010년 바야니소스 지분 20%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2017년에 발전 사업에만 집중하기 위해 자회사인 5개 발전사에 해당 지분을 넘겼으며 이에 발전 5사는 현재 바야니소스 지분 20%를 각각 4%씩 나눠 보유 중입니다. 이번 매각 절차는 발전 5사 혁신 계획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들 공기업은 소유한 지분 중 절반을 올 하반기까지 매각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알짜 해외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전 5사는 2%의 지분을 290억 원씩 총 1,450억 원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발전 5사의 지분으로 2021년에만 2,900억 원의 순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헐값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석탄원유가스 등 발전연료 국제 시세가 연초 대비 5배 이상 급등한 만큼 바야니소스 지분 수익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외에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매각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도네시아에서 안정적인 원료 혈장 공급처를 확보하고 국산 혈장 분획제제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25일부터 29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바이오 의약품 규제기관인 인도네시아 식약청과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를 열어 원료 혈장 도입, 혈액제제 인허가, 제조 품질 관리, 국가 출하 승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가 SK플라즈마의 혈액제제 공장 건설을 승인했고 6월에는 지시녹 십자가 인도네시아 당국과 혈장 공급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산 바이오 의약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지원하고자 이번 회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혈장 분획제제는 혈장을 원료로 만든 의약품이며 원료 혈장은 혈장 분획제제 제조에 사용되는 혈장입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혈장 분획제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돼 양국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 주관으로 열리는 혈액제제 품질관리 및 시험 분석 워크숍에 참석해 한국의 혈액제제 품질관리 정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팬데믹 이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이 4.9%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이후 2년간은 5%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가 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금융, 조달, 토지 등의 분야에서 특정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세계은행은 언급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올해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이 5% 내외로 비슷한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IMF는 인도네시아가 수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더 유치하며 기술 이전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채 부담이 줄어들어 팬데믹에서 성공적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산성 저하, 투자 둔화, 경쟁국보다 낮은 경쟁력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총 고정 자본 형성이 5% 성장한 뒤 이후 2년 동안 5.9%와 6.1%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MF도 올해 총 고정 자본 형성이 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4년과 2025년에는 5.4%까지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직접 투자 침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인도네시아 경제의 기초가 여전히 튼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퍼르마타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구 보너스 및 다운스트림 산업 발전을 바탕으로 한 인도네시아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출자해 만든 인도네시아 중국 고속철도 합작회사는 오는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맞춰 수도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연결되는 첫 고속철도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해당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지금은 차로 약 3시간이 걸리는 두 도시의 이동시간이 약 40분으로 줄어들며 요금은 30만 루피아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첫 번째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반둥에서 수라바야까지 연결하는 2차 고속철도 사업에 들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최근 고속철도 시승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열차가 개통되면 2차 고속철도 사업을 위한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중국 기술과 자본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철도 1차 사업이 중국산 기술과 자본으로 이뤄졌는데 이에 대한 후속 사업인 만큼 사업의 연결성을 위해 중국과 손을 잡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중국 기술과 자본을 또 사용할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고 채무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와 반둥을 연결하는 1차 사업의 경우 예상보다 건설 시간은 4년가량 늦어지고 있고 사업비도 약 72억 달러로 처음 계획보다 12억 달러 늘어나게 됐으며 사업비의 75%는 중국개발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이처럼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늘어난 것을 지적한 뒤 다음 사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국제경쟁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며 조코이 대통령이 임기 내 사업을 확정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틱톡은 인도네시아에 향후 5년간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앱의 전자상거래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틱톡이 미국과 유럽, 인도 등에서 제재 대상에 오르자 기업 공개를 앞두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 창출 및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동남아시아권으로 우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고로 틱톡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인도네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틱톡의 인도네시아 내 쇼핑 관련 전자상거래 매출은 25억 달러에 달했으며 올해는 5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틱톡의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성공한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젊은 인구와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7천만 명이며 그중 60%가 25세 미만이고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틱톡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인도네시아의 젊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틱톡은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젊은 소비자들은 틱톡을 통해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한편 틱톡의 인도네시아 진출 계획은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틱톡 관계자는 올해 동남아시아 판매 목표 150억 달러는 보수적인 숫자라며 지난 1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본 첫 번째 성장 물결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 기세는 놀라울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판매 제품이 패션 및 뷰티에 치우쳐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자이툰이라는 이슬람 기숙학교가 신성모독 스캔들에 휘말린 가운데 정부 고위 관리들이 해당 학교를 옹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알자이툰은 서부 자바 인드라마유에 위치한 이슬람 기숙학교로 1990년대 초반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금요기도회에서 여성이 설교하는 등 이슬람의 전통적인 규율을 어기는 것으로 비난받아왔습니다.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 고위 관리들이 학교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학교와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해당 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직군 장성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종교를 둘러싼 논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신중하게 접근하고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갈등과 정부의 개인 문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대 무슬림 국가이지만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기독교, 힌두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권력이 종교 문제에는 개입하지 말고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을 유치했다가 개최권을 박탈당했던 인도네시아가 17세 이하 월드컵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25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은 이번 행사가 인도네시아 축구를 세계에 알릴 기회라며 이번 행사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세 이하 월드컵과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정부 부처와 각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5개월도 남지 않은 대회를 치르기 위해 경기장 수리 등 각종 인프라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축구협회는 17세 이하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현 비마 사티 감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신태용 감독이 17세 이하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축구협회는 비마 감독이 지난해 아세안 축구연맹 16세 이하 컵에서 인도네시아를 우승으로 이끌었고 선수들도 잘 알고 있다며 그가 감독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애초에 인도네시아는 지난 11일 막을 내린 2023 20세 이하 월드컵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회를 앞두고 이스라엘 선수단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납치하겠다고 위협하자 결국 피파는 유치권을 박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페루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17세 이하 월드컵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생기자 피파는 페루의 개최권을 박탈하였으며 지난 23일 평의회를 통해 개최지를 인도네시아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논란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은 유럽 예선에서 탈락해 본선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